전쟁 반대 루신 1934년. 이 작품은 모두 5개의 글로 구성된 단편 소설입니다. 1. 자하의 제자인 공손고는 묵자를 벌써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매번 집에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 아마 4번째인가 5번째였을 것이다. 이번에야 비로소 운 좋게 그를 문 입구에서 만났다. 공손고가 막 도착했을 때 묵자도 마침 집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공손고는 한 차례 사양하고 나서 자리에 앉은 후 눈으로는 방석에 낡아빠진 구멍을 보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선생님의 주장은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묵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군자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그래요. 묵자는 말했다. 돼지나 개도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아니, 당신들 유학자들은 입으로는 요 순을 찬양하면서 하는 짓은 오히려 돼지나 개를 본받겠다는 건가요? 불쌍하구나, 불쌍해. 묵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부엌으로 총총히 뛰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 뜻을 몰라. 그는 부엌을 지나 뒷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가더니 도르래를 감아 두레박에 우물물을 반쯤 퍼올린 다음 그것을 받쳐들고 10모금 이상이나 마셨다. 그리고 질그릇 두레박을 내려놓고 입을 닫더니 갑자기 정원 구석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염아, 왜 돌아왔느냐? 아염도 그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와 앞에 이르자 예의 바르게 멈추어 서며 손을 내리고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한 뒤 약간 붕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은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좁쌀을 1000대접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500대접만 주니 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네에게 1000대접을 준다면 그래도 그만두겠는가? 아닙니다. 하고 아염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결코 그들의 은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분량이 적었기 때문이로구나. 묵자는 말하면서 또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소리쳤다. 경주자야, 옥수수 자루를 가져오너라. 경주자는 마침 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원기왕성한 청년이었다. 선생님, 12월 1분의 휴대용 식량을 만드시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다. 묵자가 말했다. 공손고는 돌아갔겠지? 돌아갔습니다. 경주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몹시 화를 내면서 우리들의 겸에는 마치 압이 없는 금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도 웃었다. 선생님, 초나라에 가십니까? 그래, 자네도 알고 있었는가? 묵자는 경주자에게 물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게 하고 자신은 부싯돌과 쑥으로 불을 일으켜 마른 나뭇가지를 태워 물을 끓였다. 눈으로 불꽃을 보면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고향 사람인 공수반은 자기의 얄팍한 총명함만 믿고 풍파를 일으켜서 국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이 국어는 전쟁용 사다리입니다. 국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초왕에게 월나라 사람과 싸움을 하게 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무슨 운제니 하는 것을 고안하여 이 운제도 전쟁용 사다리입니다. 운제니 하는 것을 고안하여 초왕에게 송나라를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송나라는 작은 나라이니 어떻게 이런 공격에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그를 말려야겠다. 묵자는 경주자가 옥수수 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만두를 시루에 넣는 것을 보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벽장에서 소금에 절여 말린 명아와 물 한 줌과 낡은 동칼 한 자루와 낡은 보자기 하나를 찾아 꺼냈다. 경주자가 쪄낸 옥수수 만두를 받쳐들고 오자 헤어진 보자기에 함께 쌌다. 의복은 물론 세수 수건 하나 지니지 않은 채 그는 단지 허리띠만 졸라매고 마루로 내려와 집신을 신고 보따리를 등에 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보따리 속에서는 아직도 무럭무럭 뜨거운 김이 오르고 있었다. 선생님,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경주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20여일 정도 걸릴 거야. 묵자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걷기만 했다. 2. 묵자가 송나라의 국경에 들어갔을 때 집신의 끈은 이미 서너 번 끊어진 상태였다. 발바닥이 몹시 화끈거려 멈추고 살펴보니 집신 바닥이 닳아 큰 구멍이 뚫려 있고 발은 여기저기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걸어갔다. 길을 따라 주위 형편을 살펴보았더니 인구는 생각보다 꽤 많았지만
해마다 겪는 수재와 병난의 흔적이 가는 곳마다 남아있었고 백성들의 변화는 재빠르지 못했다. 사흘을 걸어도 큰 집 한 채, 큰 나무 한 그루, 생기 있는 사람, 비옥한 밭 한 떼기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그는 도승에 도착했다. 성벽도 몹시 낡고 헐기는 했지만 몇 군데는 새로운 돌이 끼워져 있었다. 성벽 주위의 해작가에는 누군가 그곳을 쳐내었는지 부드러운 진흙이 쌓여 있었고 한가하게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고기를 낚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소식을 들었나 보군, 묵자는 생각했다. 그 낚시꾼들을 자세히 보았지만 그 중에 자기의 제자는 없었다. 그는 성을 가로질러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북문 쪽으로 다가가 중앙으로 난 거리를 따라 곧바로 남쪽을 향해 갔다. 성 안도 몹시 쓸쓸하고 매우 조용했다. 점포에는 모두 물건을 싸게 판다는 쪽지가 나붙어 있었으나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점포에 쓸만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길에는 작고 끈적끈적한 누런 먼지가 가득 덮여 있었다. 이 지경인데도 공격을 하겠다니 묵자는 생각했다. 그는 큰 길에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빈약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초나라가 공격에 오리라는 소문은 아마 벌써 들었겠지만 공격당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공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여서인지 결코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없었다. 게다가 누구나 목숨 하나만 겨우 남아있을 뿐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피난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남문의 성루가 보이는 데까지 오자 비로소 거리 모퉁이에 10여 명이 모여있는 게 보였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묵자가 가까이 다가가니 그 사람은 손을 공중에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송나라 국민의 기백을 보여줍시다. 우리 모두 죽으러 갑시다. 묵자는 그것이 자기의 제자인 조공자의 목소리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비집고 들어가서 그를 부르지 않고 총총히 남문을 빠져나가 자기가 갈 길만을 걸어갔다. 하루낮과 오밤중까지 걷고 나서야 쉬었다. 그리고 어느 농가의 처마 밑에서 새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또 여전히 다시 걸었다. 집신은 이미 너덜너덜 떨어져서 신을 수 없게 되었다. 보자기에는 아직 옥수수 만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흥겁이 얇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발바닥에 걸려서 더욱 걷기가 어려웠다. 오후가 되자 그는 작은 회나무 밑에 앉아 점심 식사도 하고 발도 쉴 겸 보따리를 풀었다. 그때 멀리서 매우 무거운 작은 수레를 밀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가까이에 이르자 그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묵자 앞으로 걸어오면서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옷자락 끝을 들어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건 모래인가? 묵자는 그가 자기의 제자인 광금호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그렇습니다. 운제를 막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준비는 어떻게 되었나? 이미 삼배와 재, 무쇠들은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있는 자는 내려고 하지 않고 내리는 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공론만 늘어놓는 자들이 많아서 어제 성 안에서 조공자가 연설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백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더군. 자네가 가서 그에게 이르게 공연한 헛색 부르지 말라고. 죽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매우 어려운 것이네. 그러나 죽으려면 백성들에게 유리한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와는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금호는 실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이곳에서 2년간 관리로 일하더니 저희들과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활리는 그는 대단히 바쁩니다. 막 연노라는 무기의 시험을 끝냈습니다. 이 연노는 활의 일종입니다. 연노라는 무기의 시험을 끝냈습니다. 지금쯤 아마 서문 밖에서 지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 뵙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초나라로 가셔서 공수반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그렇네. 묵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들을지는 역시 확실히 알 수가 없네. 자네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게 말만으로 성공하리라고는 바라지 말게. 관금호는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묵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는 잠시 눈으로 배웅하더니 작은 수레를 밀고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3. 초나라의 수도 영성은 송나라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도로는 넓고 집들도 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으며 큰 점포에는 갖가지 좋은 물건들, 즉
새하얀 삼배, 새빨간 고추, 얼룩 반점의 사슴 가죽, 크고 굵은 연뿌리 등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비록 북방 사람보다 몸은 약간 작았지만 모두 생기가 있고 날쌔 보였으며 의복도 깨끗했다. 묵자는 이곳에서 보니 다 떨어진 옷에 헝겊으로 두 발을 싸맨 꼴이 참으로 타고난 거지 같았다. 다시 중앙으로 향해 가니 큰 광장이 있었다. 많은 노점들이 줄지어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여기는 시장이자 또 내거리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묵자는 곧 선비같이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나자 공수반이 사는 곳을 물었으나 안타깝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그에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유명한 세상령이, 이 세상령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세상령이 그녀의 하리파인이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온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 같이 합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그 늙은 선비까지도 입속으로 흥얼흥얼 부르는 것이었다. 묵자는 그가 드는 손바닥 위의 글자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공자를 반쯤만 쓰다 말고 다시 발걸음을 먼 곳을 향해 옮겼다. 그러나 어딜 가나 모두 노래를 부르고 있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한참 지난 후에야 저쪽에서 이미 노래가 끝났는지 비로소 점점 안정되고 있었다. 그는 한 목공수를 발견하고는 가서 공수반의 주소를 물었다. 그 산동노인, 국어를 만든 공수 선생 말입니까? 상점주인은 우는 얼굴에 검은 턱수염을 기른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잘 알고 있었다. 거리 멀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셔서 내거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작은 길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모퉁이를 돌아가면 세 번째 집이 바로 그 양반 집입니다. 묵자는 손바닥 위에 글자를 써서 잘못 듣지는 않았나 그에게 보인 다음 그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뚜렷이 새겼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큰 걸음으로 곧장 그가 가르쳐 준 곳으로 걸어갔다. 과연 틀림없었다. 세 번째 집 대문에는 정교하게 조각을 한 농나무 문패가 걸려 있고 거기에는 대전체로 노국 공수반의 집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묵자는 짐승의 대가리 모양을 한 붉은 구리 문고리를 잡고 몇 번 탕탕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눈썹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나운 눈초리의 문지기였다. 그는 묵자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손님을 만나지 않아요. 당신들 동양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묵자가 막 그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다시 두드려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묵자의 쏘아보는 눈빛이 그 문지기를 불안하게 했던지 그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수반은 마침 곡자를 손에 들고 운제의 모형을 재고 있었다. 선생님, 또 동양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해서 문지기가 하찮게 말했다. 그의 성이 무엇이라더냐? 그건 아직 묻지 않았는데요. 문지기는 겁이 났다. 어떻게 생겼더냐? 거지 같습니다. 30살쯤 된 사람인데 키가 크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는 틀림없는 묵적이야. 공수반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운제의 모형과 곡자를 밀쳐놓은 채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문지기도 깜짝 놀라 황급히 앞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묵자와 공수반은 정원에서 얼굴이 마주쳤다. 과연 선생이셨군요. 공수반은 반갑게 말하면서 그를 방으로 들게 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전히 바쁘시지요? 그렇소. 언제나 그렇지요. 그런데 선생께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북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요. 묵자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공수반은 불쾌했다. 당신에게 열량을 드리겠습니다. 묵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한마디에 주인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나는 의리상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 참 훌륭하군요. 묵자는 아주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나서 또 매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제가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당신이 운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치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초나라는 땅은 얼마든지 있으나 사람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남는 땅을 싸워서 빼앗는 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송나라에 죄가 없는데 그를 치려하는 것은 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하지 않는 것은 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싸우고도 얻지 않으면 이를 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적은 것을 죽이지 않는다면서 많은 것을 죽인다면 이는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공수반이 생각하더니 선생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공수반은 뜻대로 되냐나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이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왕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시죠. 그러나 묵자는 들으려 하지 않고 몸을 구부려 일어서려고 했다. 그는 전부터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다. 공수반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곧 그를 왕에게 안내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공수반은 자기 방으로 가서 옷 한 벌과 신발을 들고 나와서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런데 선생께서 옷을 갈아입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고향과는 달라서 무엇이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니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묵자도 성실하게 말했다. 실은 나도 결코 떨어진 옷 입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요. 4. 초나라 왕은 일찍부터 목적이 북쪽의 성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수반이 소개하자 힘들지 않고 곧 그를 만나 주었다. 너무 짧은 옷을 입어 다리가 긴 외가리 모양이 된 묵자는 공수반을 따라 편전으로 들어가 초왕에게 인사를 하고 점잖게 입을 열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덮개가 있는 수레는 싫다 하고 오히려 이웃의 낡은 수레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수놓은 비단을 싫다 하고 오히려 이웃의 짧은 모직 잠방이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쌀과 고기는 싫다 하고 이웃의 쌀 개밥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틀림없이 도벽이 있는 사람이겠죠? 조왕은 솔직하게 말했다. 초나라 땅은 하고 묵자가 말했다. 사방이 5천리나 되나 송나라는 겨우 사방이 500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덮개 있는 수레와 낡은 수레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초나라에는 운몽이라는 큰 소택이 있어 콧불소와 암외불소, 고라니, 사슴이 가득하고 양자강과 한수에는 다른 곳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나 자라, 악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에는 이른바 꿩이나 토끼, 붕어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쌀, 고기와 쌀개밥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초나라에는 소나무, 가래나무, 녹나무, 예장 등의 큰 나무들이 있으나 송나라에는 큰 나무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놓은 비단옷과 짧은 모직 잠방이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이 보기에 왕의 관리들이 송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소. 조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나 공수반은 이미 나를 위해 운제를 만들었으니 공격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러나 성패 또한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묵자가 말했다. 나무 조각만 있다면 지금 시험할 수 있습니다. 조왕은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왕이라 매우 신이 나서 곧 신하를 시켜 당장 나무 조각을 가져오게 했다. 묵자는 자기의 가죽띠를 둥글게 구부려 공수반을 향해 활 모양으로 휘어놓고 그것을 성벽으로 삼았다. 몇십 개의 나무 조각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에게 두고 다른 한쪽은 공수반에게 건네주었다. 바로 공격과 수비의 기구이다. 그러고는 그들 두 사람은 각각 나무 조각을 쥐고 장기를 두듯 싸움을 시작했다. 공격하는 쪽의 나무 조각이 전진하면 수비하는 쪽의 나무 조각은 막아내고 이쪽이 후퇴하면 저쪽은 나아간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일진일퇴하기를 모두 9번이나 했고 공격과 수비를 하는데도 대략 각기 9가지 수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이것이 끝나자 공수반은 손을 멈추었다. 묵자는 곧 가죽대의 활 모양을 자기 쪽으로 향하여 바꾸어 놓았다. 이번에는 그가 공격하는 것 같았다. 역시 일진일퇴하면서 서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이르러 묵자의 나무 조각이 활 모양의 가죽대 안쪽으로 들어갔다. 초왕과 신하들은 비록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으나 공수반이 먼저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공격과 수비의 양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을 알았다. 초나라 왕도 흥이 약간 깨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 잠시 후에 공수반은 멋쩍은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난 말하지 않겠어. 나도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지를 알고 있어. 묵자는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나도 말하지 않겠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왕은 놀랍고 의아한 듯이 물었다. 공수반의 생각은 하고 묵자는 몸을 돌려 대답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죽이면 송나라에는 지킬 사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자 금활리 등 300명은 이미 저희 방어용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 성에서 초나라에서 오는 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죽인 데도 역시 함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방법이요. 조왕은 강력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겠소. 마지막 글입니다. 5. 묵자는 송나라 공격을 멈추게 한 후 즉시 노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공수반이 그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그의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때는 이미 오후여서 주인과 손님은 다 같이 배고픔을 느꼈다. 주인은 물론 점심밥을 먹고 가라며 그를 굳이 잡았다. 게다가 이미 저녁밥 때가 되었으니 아예 하룻밤을 묵어 가라고 권했다. 아무래도 오늘 떠나야겠습니다. 묵자는 말했다. 내년에 다시 와서 내 책을 가져다 초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의를 행할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수반은 말했다. 몸과 마음을 괴롭혀가며 위급을 구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 할 일이지 대인들이 취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군왕입니다. 동양 친구요. 그건 그렇지도 않아요. 비단이나 삼배, 쌀, 조 등은 모두 천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대인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요. 하물며 의를 행함에야? 그것도 옳습니다. 공수반이 유쾌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송나라를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설사 송나라를 내게 거저 준다고 하여도 만약에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나 또한 취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송나라를 드리겠소. 묵자도 유쾌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의로운 일만 행하신다면 천하라도 드리겠소. 주객이 담소하는 사이에 점심이 준비되었다. 생선과 고기, 술도 있었다. 묵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고 고기만 약간 먹었다. 공수반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수저를 많이 놀리지 않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 그에게 고추라도 들도록 권하는 수밖에 없었다. 드세요, 드세요. 그는 고추장과 큰 떡을 가리키며 간절하게 말했다. 드셔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큰 파가 우리 고향 것처럼 그렇게 굵고 좋지는 못하지만 공수반은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자 더욱 유쾌해졌다. 내게 뱃싸움을 하는데 쓰는 국어라는 무기가 있는데 당신의 의에도 국어가 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나의 의라는 국어는 당신의 그 뱃싸움에서 쓰는 국어보다 더 훌륭합니다. 묵자는 결연히 대답했다. 나는 사랑으로서 당기고 공손함으로써 막아냅니다. 사랑으로서 당기지 않으면 서로 친해질 수 없으며 공손함으로써 막아내지 않으면 교활해집니다. 서로 친하지 않고 교활해지면 곧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게 되면 서로에게 똑같이 이익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쇠고리로서 다른 사람을 낚아챈다면 다른 사람도 쇠고리로서 당신을 낚아채릴 것이며 당신이 그로서 다른 사람을 막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로서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서로가 낚아채고 서로가 막는다면 서로에게 똑같이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라는 국어는 당신의 그 뱃싸움의 국어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 친구여, 당신이 의를 행하면 정말로 나의 밥그릇을 깨버리는 것이 됩니다. 공수반은 말문이 막히자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술기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는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송나라의 모든 밥그릇을 부셔버리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장난감이나 만드는 수밖에 없겠군요. 동양 친구여,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에게 장난감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는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 뒷방으로 가서 상자를 뒤지는 듯 했다. 잠시 후 다시 나왔는데 손에는 나무 토막과 대나무로 만든 까치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묵자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날리기만 하면 사흘은 날 수 있어요. 매우 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목수가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그는 새치짜리 나무 토막을 깎아서 50석의 무게를 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바로 묘한 것이고 좋은 것이며 사람에게 이롭지 못한 것은 바로 졸렬한 것이고 또 나쁜 것입니다. 아, 잊었습니다. 공수반은 또 말문이 막혔다. 이번에야 비로소 술이 깨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주장인 것을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또한 언제까지나 의를 행하십시오. 목자가 그의 눈을 보며 간절히 말했다. 묘할 뿐만 아니라 천하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 한나절이나 당신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목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보따리를 집어들고 주인에게 하직 인사를 고했다. 공수반은 그가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떠나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를 대문까지 전송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하고는 곧 운제의 모형과 나뭇가지를 모두 뒷방의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묵자는 돌아가는 길에는 천천히 걸었다. 첫째는 힘이 달렸고 둘째는 다리가 아팠으며 셋째는 식량이 이미 다 떨어져서 배고픔을 면하기 어려웠고 넷째는 일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올 때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때보다 더욱 운이 나빴다. 송나라의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2번의 검문을 당했고 도성 가까이 이르러서는 의연금을 모집하는 구국대를 만나 낡은 보따리를 빼앗겼다. 남쪽 관문 밖에 이르러서는 또 큰 비를 만나 성문 아래에서 비를 피하려다가 창을 든 2명의 순찰병에게 쫓겨나 온몸이 흠뻑 젖었다. 이때부터 코가 열흘 이상이나 막혔다.